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함께 살펴볼 회사는 현대차 그룹의 광고 계열사 이노션입니다.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회사더라고요. 실적은 탄탄하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는 뭐랄까 오랫동안 좀 답답한 흐름이잖아요. 마치 잘 만든 차가 있는데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잘 안 나가는 느낌. 오늘 이 이노션 주가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그 미스터리를 청취자님과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기반해서 그 10년 넘게 투자했던 사모펀드가 왜 손해보고 나가는지 그 속사정부터 시작해서요. 그럼 이 주가의 바닥은 대체 어딜까? 이것도 짚어보고 또 이 모든 상황 뒤에 어쩌면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 바로 현대차 그룹의 상속이나 승계 문제, 이런 부분까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낮은 주가가 누군가에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다각도로 이노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모펀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기업 가치 자체는 어떤지, 또 한국 특유의 상속세 문제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그룹 지배 구조, 다음 세대 승계 구도까지 여러 조각들이 얽혀 있는 거죠. 오늘 이 조각들을 하나씩 좀 맞춰보면서요. 이노션 주가가 왜 이런 흐름을 보이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청취자님과 함께 좀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10년 넘게 이노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모펀드, 모건 스탠리, P, 줄여서 MSP라고 하죠. 이들의 최근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자료들 보면 그냥 투자금 회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절매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거든요. 아니 2천억 원 넘게 투자한 걸로 아는데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고 있는 걸까요? 네, 그 배경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바로 숫자죠. 청취자님 자료 분석을 보면 MSBA가 2014년에 이노션 주식을 처음 샀을 때 가격이 무상증자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주당 한 27,778원 이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파는 가격은 보니까 17,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명백하게 손해를 보고 팔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공시된 거래만 합쳐도 누적 손실액이 벌써 170억 원이 넘어요. 전체 투자 원금하고 지금 시장 가치를 비교하면 평가 손실이 한 35%, 금액으로는 700억 원 정도 되는 손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야, 원금도 못 건지고 있다. 아니 그 똑똑하다는 사모펀드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단순히 주가가 안 올라서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두 번째 이유랑 연결이 됩니다. 투자의 시작점 문제인데요. 자료들을 자세히 보면 2014년에 MSBA가 이노션에 투자할 때 이게 이노션 자체의 폭발적인 성장성 이걸 보고 들어왔다기보다는요. 당시 현대차 그룹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야 하는 문제. 투자 업계 용어로는 이걸 스페셜 시츄에이션이라고 하죠. 스페셜 시츄에이션. 네, 이걸 해결하려는 목적이 더 강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때 정의선 회장이 규제를 피하려면 이노션 지분을 꼭 팔아야만 했거든요. 물론 현대차, 기아라는 안정적인 내부 시장, 이른바 캡티브 마켓은 분명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회사는 그룹에 너무 묶여 있어서 독자적으로 크긴 어렵겠다.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안정적인 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그렇죠. 성장의 한계로 작용한 거죠. 뭐랄까 시작할 때부터 가격 협상이나 미래 성장 전망에서 좀 불리한 측면을 안고 출발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래 자체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컸고 그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이라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성장 한계로 비춰져서 가치 평가에는 부정적이었다. 야, 이게 참 시작과 끝이 묘하게 연결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사모펀드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모펀드, 그러니까 PF는 보통 투자자들, LP라고 하죠. 이분들한테 돈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통상 10년 내외죠. 이 기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서 수익이랑 같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MSP가 이노션에 투자했던 펀드도 이제 만기가 거의 다 됐거나 어쩌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GP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면 투자 성과가 좋든 나쁘든 일단 자산을 팔아서 LP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하거든요. 성과랑 상관없이요? 네. 특히 요즘처럼 투자금 회수 시장에 좀 어렵고 얼어붙었을 때는요. LP들이 다음 펀드에 돈을 넣을지 말지 결정할 때 이 GP의 과거 실적, 특히 엑시트 레코드, 즉 자산 회수 실적을 더 깐깐하게 봅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보더라도 오랫동안 못 팔고 있던 자산, 업계에서는 좀비 자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오히려 평판 관리나 다음 펀드 자금 모집에 더 낫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노션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펀드 만기가 다가왔다는 구조적인 압박, 그리고 우리 다음 장사 잘하려면 지금 손해 좀 보더라도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현실적인 계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엄청난 매도 물량이 계속 시장에 나오니까 주가가 오르기 힘든 부담, 그게 바로 오버행 이슈가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MSP의 이 강제된 퇴각이 현재 이노션 주가 부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MSPA가 계속 주식을 판다고 해도 이노션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좀 버텨줄 만한 바닥은 어디쯤일까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리포트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노션이 실적에 비해 너무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이노션의 저평가 상태는 몇 가지 지표로 좀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기업이 가진 자산 가치의 기단에서 볼 수 있어요. 청취자님 자료에 나온 올해 예상 BPS, 즉 주당 순자산 가치죠. 회사가 만약 문을 닫고 자산을 다 정리했을 때 주주 한 명에게 돌아갈 이론적인 가치인데 이게 약 25,050원으로 추정됩니다. 25,000원 정도? 네. 그런데 지금 주가는 18,000원대잖아요. 그렇죠. 이건 순자산 가치보다도 한 27% 이상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로 보면 0.73배 정도 수준인데 이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회사가 망해서 자산을 다 팔아도 지금 주가보다는 주주들이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 특히 이노션은 전체 자산 중에서 현금이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질이 좋다는 거죠. 이걸 감안하면 더 눈에 띄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PBR이 가장 낮았던 수준이 한 0.65배 정도였는데 이걸 적용하면 약 16,200원. 이 정도 가격이 자산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1차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회사가 가진 순자산 일원을 시장에서는 0.73원에 살 수 있는 셈인데 그 자산의 상당 부분이 또 현금성 자산이다. 이거 중요하네요. 확실히 매력적인 지정입니다. 혹시 다른 방어선은 없을까요? 자산 말고. 두 번째 방어선은 수익성과 배당에 기반합니다. 이노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기아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올해 예상 EPS 주당 순이익은 한 2,506원 정도로 예측되는데 이걸 현재 주가랑 비교한 PER, 주가 수익 비율은 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7배면 꽤 낮은 편 아닌가요? 네, 상당히 낮죠.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방어 요인은 바로 배당이에요. 이노션이 국내 상장사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정말 최상위권이거든요. 작년에는 주당 1,175원을 배당했고요. 앞으로도 이익의 40% 이상을 배당하고 최소한 2022년 배당금 액수 이상은 유지하겠다. 이런 주주 친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오, 정책으로 발표까지 했군요. 네, 이거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 수익률이 6.4%나 돼요. 만약에요,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져서 약 16,800원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배당 수익률은 무려 7%가 돼요. 7%요? 와. 그렇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국채나 웬만한 우량 폐사채 금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강력한 수익률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야, 이거 흥미롭네요. 자산 가치에 기반한 1차 방어선의 약 16,200원, 그리고 배당 수익률에 기반한 2차 방어선은 약 16,800원. 두 방어선이 16,000원대 중반에서 거의 비슷하게 만나네요. 이 가격대가 뭔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기본적인 치력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라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탄탄한 펀더멘탈 지표들이 있고 명확한 가치 방어선까지 계산이 되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오랫동안 힘을 못 썼을까요? 아까 MSP 매도 물량, 그 오버행 이슈를 얘기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청취자님 자료들을 보면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를 지목하더라고요. 바로 상속 이슈,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승계 구도. 특히 한국의 그 높은 상속세율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저는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노션 주가의 미스터리를 푸는 또 하나의 어쩌면 더 근본적인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잖아요. 여기에 최대주주 지분은 또 할증 과세를 합니다. 최대 20%포인트까지 더 붙어요. 그러면 실제 내는 세율, 실효세율은 60%에 육박하게 됩니다. 60%? 엄청나네요. 시작된 날, 즉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계산된다는 점이에요. 아, 4개월 평균? 네. 그러니까 상속을 앞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요. 이 4개월 평가 기간 동안 주가가 막 오르면 그게 오히려 세금 부담을 엄청나게 늘리는 결과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주가가 오르는 걸 좀 억제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가설이 나오는 겁니다. 이른바 상속세 원인론이죠.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뭔가 돌려줄 때도 보면요. 주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큰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보다는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상속 시점에 주가가 오르면 상속받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니? 와, 이거 일반 주주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네요. 실제로 예전에 그 한진그룹 사례에서도 상속 과정에서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수백억 늘었다. 뭐 이런 기사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이노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최다 주주가 정몽구 명예회장의 큰따님이신 정성희 고문이잖아요. 지분이 한 17.69% 정도 되시는데 향후에 정 고문의 지분에 대한 상속 이슈가 현실화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상속세 부담과 주가 관리의 딜레마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현대차그룹 전체에 4세 승계라는 더 큰 그림하고 이걸 연결짓고 있습니다. 아, 정의선 회장의 아들 정창철 씨, 그리고 정성희 고문의 자녀분들 선동옥 씨, 선아영 씨,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승계 구도를 말씀하시는군요. 자료 보니까 특히 정창철 씨가 현재 그룹 내 주요 계열사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제로 지분 상태. 이게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승계 자금이 필요할 거라는 걸 좀 시사하는 거죠. 여기서 과거 3세 승계,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 본인이 승계받았던 과정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가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과거에 정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요.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던 이노션 지분을 팔았잖아요. 누구한테 팔았냐면 바로 아까 얘기한 MSP 사모펀드한테 판 거죠. 아, 그때 판 거군요. 네. 이것처럼 이노션이 다시 한번 4세 승기를 위한 자금 조달 창고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즉, 이노션의 미래는 정성희 고문 일가가 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물려받아서 경영하는 길. 자료에서는 이걸 시나리오 A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그룹 본류의 승계를 위한 돈을 만드는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하는 길. 이게 시나리오 B. 이 두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이에요. 물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아예 그룹과 상관없는 제3자에게 팔려나가는 길, 시나리오 C도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과거 아버지 세대에서 이노션 지분 판돈이 승계자금 마련에 쓰던 것처럼 그 아들 세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와, 그럴듯한 가설인데요. 근데 이건 이노션을 독립적인 자기 회사로 생각할 수 있는 정성희 고문 측 입장하고는 좀 충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여러 시나리오들이 실제로 이노션 주가에는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꽤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나리오 A, 그러니까 정성희 고문 측이 독립 경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그냥 지금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뭐 배당은 계속 많이 주니까 그 매력은 있겠지만 그룹 내에서의 역할이나 성장성에 대한 의문, 즉 지배구조 디스카운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시나리오 C, 아예 다른 회사에 팔리는 경우, 이때는 M&A 프리미엄, 흔히 말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확 오르고
그 다음엔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게 제일 주주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가장 복잡한 건 시나리오 P, 즉 그룹 승계 자금 마련에 다시 동원되는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 주식을 사주는 공개 매수라든지 다른 계열사랑 지분을 맞바꾸는 뭐 그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기대감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그 거래 조건이 과연 공정한가,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깎아먹는 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결국 이노션의 주가 향방은 광고 회사로서의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것보다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특히 다음 세대 리더십을 둘러싼 승계 드라마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정말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실적 숫자랑 주가 차트만 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인 거죠. 기업 내부의 펀더멘털, 외부 투자자의 움직임, 그리고 그룹 전체의 큰 그림과 미래 계획까지 다 얽혀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청취자님 덕분에 이노션이라는 한 기업을 둘러싼 여러 겹의 이야기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규제 피하려고 끌어들였던 사모펀드가 이제는 주가 발목을 잡는 오버행이 되고, 탄탄한 자산과 수익성을 갖췄는데도 주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그 배경에는 또 상속세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와 차세대 승계라는 거대한 밑그림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들이었어요. 네, 이노션 사례는 과거의 어떤 결정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미래의 계획이 현재의 가치 평가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시간대의 요인들, 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현재의 이런 저평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주주일가 입장에서는요, 지금의 이 낮은 주가가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거나 혹은 안정적인 배당 수입을 확보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즉, 다른 목적에는 부합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가설. 이게 이노션이라는 수수께끼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준다고 봅니다. 듣고 보니 이노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광고회사의 주가 분석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한국 대기업 특유의 지배구조, 오너 경영, 그리고 승계 문화, 또 세금 제도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들이 실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생생한 사례 연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청취자님께서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연결고리들을 또 발견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투자의 세계에서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 숫자보다요,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배구조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노션처럼 겉으로 보이는 실적과 시장 내 평가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때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는 과정 자체가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파헤쳐본 이노션 이야기. 이것이 청취자님의 지적인 탐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이노션의 미래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딱 결정될까요? 아니면 여러 시나리오의 요소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뒤섞이거나 혹은 저희가 오늘 다루지 못한 또 다른 변수가 불쑥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답은 아마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께서 다음에 또 어떤 흥미로운 자료 묶음으로 저희의 분석 의뢰를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